네, 굿모닝 인포맥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 말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세 협상되고 타결되고 한 게 이제 7월 말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6개월 지나서 타결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 1라운드를 끝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미국을 위한 위대한 날 8월 1일 뭐 이렇게 자축을 했고, 근데 실제로는 경고등이 켜진다. 미국 경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관세 수입은 뭐 계속 오른다고 하고,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뭐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다 것 같습니다. 맞고.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뭐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뭐 좋은 점도 있을 거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건데, 나쁜 점은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좋은 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관세 수입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 25일까지 미국의 관세 수입 전체로는 1,520억 달러.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는 약 한 2배 정도 많아진 거라고 해요. 한 780억 달러에서 1,500 달러가 넘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지금 올해 연말까지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달러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약 한 2조 달러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 국세 수입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급여세, 그 다음에 법인세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관세가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한테 부담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 소비자들한테 전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관세 올라가는 것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예일대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이 정도의 그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8%포인트, 약 한 2% 내외 정도 올릴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만큼 가게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걸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 한 가구당 2,400달러 정도, 300만 원 이상 정도의 가계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지적하셨던 그런 어떤 경제 부작용은 소비자들의 이런 부담이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 위축을 가져와서 향후 경기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뭐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효 관세율 자체가 뭐 7개월 만에 2.5에서 18% 넘게 올랐고, 예, 4월 달에는 그렇죠? 거의 28%였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내려온 거죠. 18%도. 이거는 근데 30년대 초반에 그때 스마트 홀리법인가요? 그 19.8% 이래로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91년 만에 관세율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비교했을 때. 뭐 관세 수입 자체가 일단 진짜로 눈에 보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수입이 느는 거잖아요. 미국 자체 이런 달콤함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을 볼 때 처음에 되게 당혹스러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이 계속 바뀌고, 왜 이렇게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게 하나.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마 그 미란 보고서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적정 관세 15%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미국 학계에서도 그렇고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적정 관세 15%를 수렴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지나서 15%로 가는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정해진다고 하면 가장 큰 그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의 목적은 뭐냐면, 요번에 그 OBBA 있잖아요. 그 감세안. 이거로 인해서 미국 적자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 정도 는다고 하니까 적어도 2조 달러 정도 이상은
이 관세를 통해서 좀 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위성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개편하는 하나의 그 큰 그림으로 우리는 보지만 네. 속내를 보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관세를 통해서 적자를 줄여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시작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게 될 수가 네네. 있죠. 왜냐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위성과 필요성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깎아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누구는 면세를 할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정에서도 협상 과정에서도 특징이 우방이 따로 없었다. 맞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꼽히는 특징이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방이 네. 그 관세 면제 조건이 안 된다는 거가 이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증명이 됐고 또 무역 적자가 또 관세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무역 대미로는 무역 영국이 적자잖아요.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어도 10%. 10% 네. 관세를 매겼고 네. 그리고 제일 이제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캐나다 같아요. 그동안 뭐 100년 이상 완전히 뭐 이웃나라고 아주 강한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펜타닐 이슈도 네. 있고 이민 이슈도 있고 또 그 파이프라인 그 송유관 그런 이슈 때문에라도 지금 다른 우방보다는 철저히 지금 배제되고 있잖아요. 35% 관세를 매기고 있고. 더 황당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 있어요. 뭐냐면 요번에 스위스랑 협상하다가 대통령이랑 통화하다가 통상 협상 잘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약간 즉흥적으로. 네. 31%에서 39%로 네. 확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 정치적인 일 수도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 보우소나로 대통령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이다 해가지고 관세를 뭐 50%까지 올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사실 그 이면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미국과는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농민들,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브라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매겨서 시장 보호할 수 있어. 뭐 이런 하나의 정치적 저것도 될 수 있고요. 어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스위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랑 또 금융업 정밀 기계업 이런 데서는 미국과 경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보편 관세는 한 15% 수준에서 적용이 되고 좀 인도랑 브라질 같다 중국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미국의 그 어떻게 글로벌한 어떤 전략의 핵심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 한 항상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있게 우리가 관세를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관세를 경제나 통상 이슈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어떤 수단으로 관세를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러시아 석유 산다고 인도 마음에 안 들어 관세 더 매길 거야. 이게 약간 징벌적 관세가 무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에 있어서는 그런 국가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징벌적으로 네. 이제 매기는 게 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인도 같은 경우에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에는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4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약 5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한대요. 미국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리고 더 경제적 이슈를 보면 인도가 보호무역 장벽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도 높고 또 관세 수준도 높고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불편했을 거고요. 더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굉장히 지금 여유를 좀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막 스코틀랜드까지 가고 되게 급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요번에 그 현재 어떤 인도에 부과된 그런 관세 수준 자체가 인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뭐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18% 정도 내외 수출이. 그러니까 관세 많이 매겨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인도 입장에서는 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여유를 갖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미국의 그 세계 전략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라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네. 여기에서 중심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그래봤자 뭐 안보를 생각하면 우리한테 너무 못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측 불가능한 면이 어떻게 여기서 적용이 될지. 처음에 관세를 이렇게 보드에 가지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각국이 약간 당황하면서 이런 얘기 그냥 투자자들끼리 있긴 있었어요. 그냥 미국 맘대로 저렇게 하라고 하고 그 나머지 나라끼리 똘똘 뭉쳐서 오히려 미국을 이렇게 배제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각국들이 이렇게 2개 국가씩, 뭐 3개 국가씩 혹은 이렇게 점점점 모여서 뭐 이런 대응을 하는 움직임은 조금씩 보이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미국을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 뭐 영국과 인도가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한다든가, 뭐 EU의 CPTPP, 환태평양 요 부분들 협력 강화 네.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육직책이죠. 살아남아야 고육지책, 살아남아야 그쵸? 되는 거고 우리 뭐 항상 우리 한국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출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이라고 하면 대외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고 대외 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잘 되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 리세션에 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수출 지역 다변화, 뭐 시장 다변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하고 관세를 낮추면서까지도 협상을 하는 거고요. 시장 자체가 너무 크니까요. 그렇죠. 구매력이 있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나오는 어떤 피해나 손실을 다른 데서 보충을 해야 되니까 다른 시장을 만드는 거고 또 다르게 이쪽은 관세가 있지만 비관세로 우리가 더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이제 EU랑 그 환태평양 그 기구 뭐죠? 우리가 CPTPP 네. 이거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맞아요. 어려워요. 발음이. 이렇게 경제를 하면서도 하여튼 어쨌든 네. 이게 두 개가 겹치기만 하더라도 뭐 EU가 세계 경제의 한 18%, CPTPP가 15%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각화, 시장 다각화 이런 부분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미국의 관세 수입 자체가 이제 늘었고, 그렇죠? 뭐 1년 전에 비해서는 2배가 됐고, 이 부분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모든 미국인을 상대로 1인당 $600,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83만 원, 80만 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 근로자 환급법을 발의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번 수익을 미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직접
직접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발의까지 됐으니까. 만약에 뭐 네. 적극적인 의사가 네.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은 공화당 내에서도 네. 상당히 이제 반대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정말 현금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입법부인 상원과 하원에서 특히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당 쪽에서 지금 반대하는 게 굉장히 커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하원 쪽에서는 이렇게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데 이렇게 또 퍼주기까지 해가지고 소비를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 걱정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물가 뭐 올라서 안 된다는 게 이제 저 이유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평성에 대한 거는 관세가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매겨지는 거고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해외로부터 싼 상품을 수입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가 공산품의 그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층으로부터 부담을 가져가 온 관세를 모든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600달러씩 나눠준다고 하면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의 역직성이 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뭐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OBBA 때문에 네. 감세안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3조 이상의 네.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 네. 관세 수입을 그 적자를 낮추는 데 써야지. 지금도 이자 지출 높다고 연준에 팔을 비트는 판에 그렇게 써도 되겠냐. 이런 것도 지금 상당한 배경 중에 하나죠. 반대하는. 앞서서 박사님께서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근데 가계 부담이 가게 한 가게당 부담이 뭐 한 300만 원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그 부담은 그렇게 느는데 뭐 80만 원대를 이렇게 또 현금으로 주고 그러면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럼 부담이 더 느는데 뭐 약간 이렇게 순환이 될 어떤 우려도 분명히 제기가 될 거는 같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치권과 또 경제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관세가 미국을 뭐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골드만삭스 분석 같은 경우도 관세 부담의 80% 이상을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기업이 초반이니까 조금 눈치를 보면서 기업이 떠안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전가하는 때가 올 거고 전가하는 때가 오면 이 속도는 진짜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소득층 타격이 더 크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분들 얘기는 논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 부담은 필연적인 거고 벌써 우리 6월달 소비자 물가에서 가구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월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든지 그 전에 재고 때문에 좀 낮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뭐 보편과세, 기준과세 10% 이게 4월부터 부과됐잖아요. 이게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는 시점을 8월, 9월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여름이 지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이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었고요. 이렇게 보면 물가의 정가가 이제 현실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배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역성장을 할 정도로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관세 올라가기 전에 4월 달에 올리기 전에. 그래서 재고를 많이 재워놨었거든요. 그게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몇 개 항목에 대해서 관세 매기겠지 했는데 이게 보편 과세로 확 넓어지고 거기다가 품목별 관세라고 해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막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관세 부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비용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급망 다 배워놔도 시간을 갈수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다 같이 관세를 매기고 네네. 있으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이제는 별로 안 남은 거죠. 어떤 시간이냐면 그동안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기업들이나 수입업체가 내재화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해소하는데 그 이제 언제까지 시간이 그럴 수 갈수록 없다. 계속 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이 이제 6월 달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조짐이 본격화되는 거는 8, 9월 달이고 그래서 많은 아이비들이 지금 경제 전망을 할 때 소비자 물가나 개인 소비 물가 그 지수를 전망을 하는데 3분기 때는 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 4분기 때는 3% 내외로 올라가요.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높게 갔다가 그 다음에 기저효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월마트, 나이키 이런 실제로 이 소비 기업들이잖아요, 정말 네, 네, 소비자와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더 이번 주 이제 짚어볼 게 지난주 후반 지나면서 고용이 상당히 좀 놀라움을 줬잖아요. 고용 지표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수정된 거 보고 이렇게나 크게 수정되는 일이 물론 과거에도 뭐 몇 차례 있었던 거는 같은데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네. 저는 이번에 고용 지표를 보면서 네.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좀 너무 가볍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네. 미국 그 BLS나 노동부가 이렇게 계속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매년 4월 달에 총체적으로 한번 리어저스트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30만 개씩 고용 숫자를 낮췄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로부터 쭉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BLS 그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고용 지표보다 약 한 30만 개 정도가 적었다라는 게 추세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10만 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만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게 노동시장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노동시장이 나빠지려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업률이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창출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만큼 경제가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연준에 있어서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통화 정책 변화는 금리 인하죠. 정책 금리 인하가 빨리 오거나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시장은 벌써 연말까지 한 3번 정도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은 지난 5월 달인가요? 그때 한 2번 정도 인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관건은 이러한 어떤 고용 지표에 있어서의 어떤 추세를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9월 5일인가요? 그때 나올 지표들 이거 이제 8월달 지표가 나올 건데 그때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제가 이제 이번 데이터를 보면서 지난주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국장을 해고 지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상당히 네.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그 BLS 같은 경우에는 노동통계국에는 굉장히 정확성으로 유명한 그런 데였고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지표가 자기 생각이랑 다르고 자기 정책에 반해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 좋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그렇다고 국장을 해임을 하고 이게 이제 통계 조작이라는 또 얘기까지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통계에 대한 신뢰성까지 나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아이비들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려면 경제가 역성장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실업률이 아주 빨리 올라가야 돼요. 4.5, 4.6까지. 근데 올해 미국 경제를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둔화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는, 뭐 네. 인플레이션 타겟보다는 높지만, 그리고 고용 수준 아니면 실업률 수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네, 미국 시장에 금요일에도 미국 토요일에도 네. 금요일 날 나빴다가 반등하게 맞습니다. 되는 그 네.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피나클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장재철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